그날 밤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꽃향기 속에서 달빛보다 고운 얼굴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비단 저고리, 검은 머리, 깊은 눈동자.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선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꺼지고 난양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불을 붙였죠. 저는 피곤해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난양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검게 흐트러지고 여우의 9꼬리가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 눈빛을 제게 남겼습니다. 그 눈이 전한 감정이 슬픔이었는지 해방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달 밝은 밤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달을 보면 그 붉은 눈동자가 떠오릅니다. 20살 적일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 밤. 지금 여러분께 털어놓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우예요.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오직 글 공부 하나만을 낙으로 삼으며 자랐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를 깨워 천자문을 외우게 하셨고 아버지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제 붓글씨를 살펴보시곤 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학문적 전통은 있었지만 정작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수건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였답니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저는 스승 영봉 선생님 밑에서 사서삼경을 익혔어요. 선생님은 엄하셨지만 자상한 분이셨죠.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우야, 글이란 칼과 같다. 날카로울수록 다루는 이의 손도 베이는 법이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 어디서든 첫 번째였거든요. 시험을 보면 언제나 1등이었고 글을 지으면 어른들이 탄성을 아끼지 않으셨죠. 마을의 어른들은 저를 보며 우리 고을의 자랑거리라 하셨고 그 말은 제 가슴속 오만함의 씨앗을 하루가 다르게 키워나갔어요. 세월이 흘러 20살이 된 해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양까지는 며칠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설렘으로 가득 찼죠. 벌써부터 급제 후 거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그려보며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제 손을 꼭 쥐셨다가 놓으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요. 선우야, 길 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글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도 세상에는 있단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일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특유의 기우라 여기며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나섰죠. 제 두 눈에는 오직 한양과 과거 합격만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오만함이 제 발목을 잡아 그 끔찍한 운명으로 이끈 첫 번째 골이었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날따라 발걸음이 가벼웠고 흥얼거리며 걷던 제 귀에 멀리서 낮은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쪽 하늘 저편에서 새까만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설마 비가 그리 심하게 올까 하는 아니한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어요.
이윽고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번개가 번쩍였고 귀청을 뚫는 천둥 소리와 함께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시야는 하얗게 지워졌고 발밑의 흙길은 금세 진흙탕이 되어 발목을 잡아당겼죠. 비바람은 제 몸을 마구 두들겼어요. 도포는 금세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고 갓은 강풍에 날아갈 뻔했답니다. 어둠 속에서 산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그렇게도 자신만만하던 제 마음속에서도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헤맸을까요?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던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솔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낡은 초가집 몇 채가 서로에게 기대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쏠렸죠. 그 시선이 이상했어요. 반갑다거나 놀랍다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무겁고 짙은 침묵이었답니다. 마치 저희 방문이 이미 예정된 불행의 시작임을 그들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잠시 비를 피할 쉼터를 찾아 마을 회관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에는 서너 명의 할머니들이 불 앞에 모여 앉아 계셨죠. 제가 들어서는 순간 그분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눈빛을 교환했답니다. 말 없이도 통하는 오랜 세월의 공동체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요. 잠시 후 그 중에서 가장 연로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제게 다가오셨어요. 몸은 앙상하게 말랐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날카로웠죠. 그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슬픔과 공포가 담겨 있었답니다. 총각, 이 숲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요. 절대 안 될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어요. 그 뒤로 다른 할머니들도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뜻을 전했죠. 우리 마을 총각 하나가 10년 전에 저 숲으로 들어갔다가 종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지. 밤에 그 숲에서 불빛이 보인다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사람의 불빛이 아니야. 저는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시골 노인들의 터무니없는 미신이로군. 장차 나라의 큰 인재가 될 몸이 이런 이야기에 흔들릴 소냐. 오히려 그 경고들이 제 오기를 자극했을 뿐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하룻밤 묵어가라고 거듭 권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이성적 판단을 앞질렀거든요. 빗줄기가 잦아드는 틈을 타 저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등 뒤에 남겨두고 다시 길을 나섰답니다. 숲의 입구에 서자짙은 어둠이 저를 맞이했어요.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서 있어 달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죠. 제 본능이 경고를 보냈어요. 발걸음을 멈추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나 저는 그 목소리를 묵살하고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답니다. 그 한 발이 제 운명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의 저는 결코 알지 못했어요. 숲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배 속에 삼켜진 듯 사방이 온통 어둠뿐이었죠. 빗물이 나무잎에서 떨어지는 소리,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바람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묘한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나뭇가지가 제 얼굴을 핥히었고
발밑에 젖은 낙엽은 미끄러웠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으며 걸었죠. 그렇게 얼마나 헤맸을까요? 피로와 허기가 온몸을 짓누르던 그때였어요. 저 멀리 나뭇가지 사이로 따뜻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그런데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을 할머니의 경고가 번뜩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어요. 빛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자 숲 한가운데 호련히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산중에 이런 집이라니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초가집이 아니었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기와집의 모습은 충분히 기품이 있었어요. 섬세하게 조각된 처마, 정갈하게 단장된 마당, 그리고 창호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살인문 앞에 서는 순간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열린 문 사이로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몸이 본능적으로 그 온기를 향해 기울었답니다.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 위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제 눈을 처음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피부였어요. 달빛보다 희고 비단보다 고운 그 피부는 마치 빛을 안에서 품고 있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어요.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고 단아하게 차려입은 비단 저고리는 그녀의 자태를 한층 더 신비롭게 만들었죠. 그녀의 눈은 깊고 그윽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밤에 이 깊은 숲까지 오셨으니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저는 난양이라고 해요. 비도 피하실 겸 잠시 쉬어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어요. 귓가에 머무는 여운이 마치 가야금 선율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난양은 직접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고 마른 옷과 수건을 내어주었어요. 잠시 후에는 같이 이은 흰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죠.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안 난양은 제 맞은편에 앉아 고요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편안하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그 눈빛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어요. 난양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시서와에도 조예가 깊었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어떤 스승과의 토론보다도 풍요롭고 자극적이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묵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난양의 기와집은 말 그대로 별천지였거든요. 이슬이 맺힌 마당의 꽃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은은한 아침 빛까지. 모든 것이 꿈속 풍경처럼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난양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내어주는 차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고, 함께 마당을 거닐며 시를 주고받았어요. 난양은 제가 지은 시 한 구절에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고, 저는 그 반응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과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흐릿하게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어요. 난양의 곁에 있는 이 순간이 평생 꿈꿔왔던 합격의 순간보다 더 실제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오후, 우리는 뒷마당의 작은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난양이 나직이 말했어요. 선우님은 과거의 급제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그 질문이 왜인지 날카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늘 그 대답을 자동으로 해왔었는데 막상 난양 앞에서는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난양은 빙긋 웃었어요. 그 미소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왜인지 뜨끔했답니다. 그것이 선우님 자신의 꿈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선우님에게 심어준 꿈인가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식사를 할 때 난양은 언제나 제 곁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차만 마셨죠. 저는 처음에 그녀가 식사량이 적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난양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슬그머니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기와집 안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워 기다리자 얼마 후 난양이 조용히 돌아왔어요. 그녀는 제가 깨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죠. 잠이 안 오셨나요? 바람을 좀 쐬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바깥에서 들어온 그녀의 옷자락에서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피 냄새라기엔 희미했지만 분명 자연의 냄새와는 다른 비릿하고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처음 이틀은 낯선 길을 걸어온 피로 때문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피로는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져만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해졌고 볼이 홀쭉하게 파여 들어갔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히려 더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난양의 눈빛과 미소 앞에서 그 의심들은 항상 녹아버리곤 했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제 의심은 사라졌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다시 황홀경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달콤한 안개 속에 갇혀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나흘째 밤이었어요.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한 날이었죠. 저는 일찍 자리에 누웠고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어요. 사방은 짙은 회색 안개로 가득했어요. 현실의 어떤 공간과도 달랐죠.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고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공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푸른빛 도포를 입은 남자였죠.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안개에 가려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내뿜는 기운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했어요. 냉기라기보다는 엄숙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감당해온 존재의 무게감이 느껴졌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저는 그 시선 아래에서 마치 뼛속까지 들여다보이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여인의 정체를 알라. 그 외침은 목소리라기보다는 뇌리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울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공명했죠. 동시에 남자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잠깐 당신은 누구요? 그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제 손은 안개를 움켜쥘 뿐이었고 남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호흡은 거칠었죠. 꿈이었지만 꿈이 아닌 것 같은 그 명료한 생생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던 그때 제 코끝으로 희미한 비릿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어요. 전날 밤 난양에게서도 잠깐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피비린내. 그것은 분명히 피비린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어요. 난양은 곱게 잠들어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예전처럼 저를 안심시켜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의 뒤편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두려움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 남자의 경고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경고가 현실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 것은 엿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세수를 하기 위해 대야 앞에 섰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던 그때 무심코 옆에 놓인 동경 앞에 서게 되었어요. 낡았지만 깨끗이 닦인 그 거울에는 제 창백한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난양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그녀는 빗을 들어 긴 머리카락을 빗기 시작했죠. 빗질 소리는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청명하게 울렸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난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실제로 난양을 보았어요. 분명 그녀는 제 바로 옆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다시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저만 있었어요. 난양의 모습은 그림자조차도 비치지 않았어요. 저는 2번, 3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등골을 따라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입 안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난양은 아무렇지도 않게 빗질을 계속했어요. 제가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오히려 그 태연함이 더 소름 끼쳤어요. 저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어요. 난양, 이 거울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오? 네, 예전부터 있었어요.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속에 두 개의 목소리를 품게 되었어요. 하나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아냐. 내가 잘못 본 거야. 난양은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달래는 목소리였죠. 두 목소리는 매 순간 충돌했어요. 그리고 제 몸은 더욱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손목을 보면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고, 걷다 보면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것 같았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죠. 저는 그 모든 이상함을 억누르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와집 안쪽 깊숙이 항상 굳게 잠겨 있는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방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기와집을 둘러보다가 복도 가장 깊은 곳, 다른 방들과 조금 떨어진 위치에 두껍고 묵직한 문이 하나 있었죠. 손잡이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 손을 뻗었더니 난양이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방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처음 느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죠. 위험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라 건드리면 다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단순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해 둔 대답처럼요. 거울 속 부재를 확인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난양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방의 문 앞으로 조심조심 기어갔어요.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제가 살며시 밀자 놀랍게도 문이 열렸어요. 자물쇠는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걸려 있지 않았던 거였죠. 방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손으로 더듬어 가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을 밟았어요. 구슬처럼 작고 딱딱한 것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들어 달빛이 들어오는 창가로 가져갔어요. 그것은 비녀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비녀들이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먼지가 쌓인 남자의 갓도 있었어요. 낡은 부채, 낡은 허리띠, 그리고 색이 바랜 글씨들이 적힌 서첩들. 모두 누군가의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분명했어요. 방 안쪽에는 제단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앞에 놓인 작은 그릇 안에는 말라붙은 검붉은 흔적이 있었고 그 냄새는 제가 며칠 전부터 맡아왔던 희미한 피비린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희생자들의 유품이었어요. 이 기와집을 찾아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이었죠. 마을 할머니가 말했던 그 사라진 남자들. 그들이 여기 있었어요. 물건의 형태로.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둠 속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은 그 묘한 감각.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고 발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답니다. 온몸의 세포가 경보를 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후 그 모든 의심들이 끔찍한 현실로 확인되었어요. 8일째 밤이었어요. 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갈증에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한밤중이었어요.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니 방 안에 난양이 없었어요. 저는 물을 마시려고 마루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루 끝 창문에서 흘러드는 달빛 속에 난양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달빛을 등지고 앉아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였어요. 한 발 한 발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다가갔죠. 마루 널빤지가 삐걱거릴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요.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저는 보았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잔 속에서 붉고 끈적한 액체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어요.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찰랑거렸고 코끝을 찌르는 역한 냄새가 저의 감각을 마비시켰어요. 그것은 피였어요. 난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피를 조용히 우아하게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평생을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뒤로 물러서려고 발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마루 한 귀퉁이의 널빤지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난양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난양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제 심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 것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어요. 당황한 기색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딘가 서글픔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난양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눈의 착각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답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서서히 난양의 몸을 휘감으며 점점 더 기이한 형상으로 변해갔어요.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9개의 거대한 꼬리가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마치 오래 감춰왔던 것을 이제야 드러내는 것처럼 천천히요. 꼬리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촉수처럼 꿈틀거렸고 어둠 속에서 은빛과 검은 빛이 뒤섞인 섬뜩한 광채를 띠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꼬리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난양의 눈동자가 변했어요. 깊고 그윽하던 그 눈이 이제는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짐승의 눈이었어요. 선우님, 저는 오래 외로웠어요. 오랫동안 이 숲에 혼자였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슬픔을 가진 괴물이라니.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어요. 거울 속에 비치지 않던 그녀의 모습.
음식을 먹지 않던 것, 한밤중에 사라지던 것, 점점 쇠약해지던 제 몸, 금기의 방 안의 유품들, 그리고 꿈속의 경고. 난양은 구미호였어요. 사람의 기력을 빨아먹는 숲속의 요물. 제가 그토록 빠져들었던 그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저를 사로잡기 위해 펼쳐진 덫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이 제 몸을 지배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열고 숲 속으로 달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죠.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거칠게 들이닥쳤어요. 달리는 내내 나뭇가지들이 제 얼굴과 팔을 채찍처럼 때렸어요. 도포가 갈기갈기 찢어졌고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어딜 가려고 그래요, 선우님?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귓가에 바로 대고 말하는 것처럼 가까웠죠. 저는 공포에 질려 더 빠르게 달렸어요. 숲은 미궁처럼 변해갔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마을이 나오는지, 어느 쪽이 동쪽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달빛은 두꺼운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사방의 나무들은 제게 길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듯 빽빽하게 서 있었죠. 어디선가 난양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쫓아오는 것도 앞을 막아서는 것도 아닌 그저 지켜보는 듯한 그 웃음소리가 더 섬뜩했어요. 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었죠. 발이 헛디뎌 바닥에 고꾸라진 것은 얼마나 달렸을 때였을까요?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팔꿈치와 무릎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차가운 땅에 엎드린 채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했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숲 속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게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길을 나서던 날 손을 꼭 잡아주셨던 어머니의 손. 스승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고향의 뒷산에서 바라보던 저녁 노을.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바로 그 순간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제 등 위로 드리웠어요. 난양이 서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도망치실 건가요? 김선우님.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안에 가득 찬 것은 차가운 죽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를 악물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차가운 손길이 제 어깨 위로 내려오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동쪽 하늘에서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짙푸른 어둠의 끝자락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과 함께였어요. 꽃기오. 저 멀리 산 너머 마을에서 새벽 닭이 울었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숲 전체를 뒤흔들고 어둠을 가르고 죽음의 문턱에 엎드려 있던 저의 귀 속으로 파고드는 생명의 소리였어요. 순간 난양에게서 이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었지만 동시에 수천 년의 원한이 찢겨 나오는 것 같은 절규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난양의 몸이 검은 연기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던 그 형체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흩어지기 시작했죠. 9개의 꼬리가 마치 불꽃처럼 허공에서 타들어가며 사라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핏빛 눈에 담긴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오래 외로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난양은 한 줌의 검은 연기가 되어 새벽빛 속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어떤 흔적도 어떤 유품도 남기지 않고요. 새벽 공기 속에는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연기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돌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어날 마음의 힘이 없었어요. 감당하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목격했거든요. 이윽고동이 터오르면서 숲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 소리가 들려왔고 이슬 냄새가 피어올랐죠.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온몸이 쑤셨고 옷은 흙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살아있었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숲을 빠져나오는 데는 한참이 걸렸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진 데다 방향 감각도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걸을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는 것처럼요. 언덕을 넘어 마을이 보이는 길 위에 섰을 때 저 멀리 동쪽 산능선 위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햇살이 제 차갑고 창백한 얼굴 위에 내려앉은 순간 비로소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들어섰을 때 어젯밤 경고를 해주셨던 그 할머니가 새벽 공기 속에서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죠. 살아 돌아왔구먼. 살아 돌아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길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들렸어요. 며칠 동안 마을에서 몸을 추슬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었고 음식을 내어 주었어요. 그분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주었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음속의 합격에 대한 열망 대신 이상하게 조용하고 고요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험 날짜가 지나 있었어요. 저는 과거 시험장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저는 그동안 제 삶을 지배해왔던 그 열망과 오만함을 천천히 돌아보았죠. 합격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시절의 제가 이제는 아주 멀게 느껴졌어요. 난양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래 외로웠어요. 그녀가 요괴였다는 것, 제 목숨을 노렸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말에서 진짜 슬픔을 들었어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홀로 깊은 숲 속에 있었던 그 존재가 인간의 따뜻함이 그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동정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이해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이듬해 저는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급제에 대한 초조함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으로 시험장에 들어섰거든요.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 해 저는 합격했어요. 이제 저는 늙었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하죠. 오래전 그 사건이 있었던 숲은 이미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모든 것을. 폭우 속에서 빛을 따라 들어갔던 그 기와집. 달빛 아래 아름다웠던 난양의 얼굴. 거울 속에서 비치지 않던 그녀의 부재. 피가 담긴 잔을 들고 앉아있던 그 섬뜩한 밤. 필사적으로 달리던 숲속의 어둠. 그리고 새벽 딸개 울음소리와 함께 연기가 되어 사라지며 남긴 그녀의 마지막 말.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홀로 깊은 길을 나서는 일이 없었어요. 어두운 숲길을 지나야 할 때면 지금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니까요. 달이 뜨는 밤이면 저는 아직도 난양의 붉은 눈동자를 떠올려요. 그러나 그 기억이 저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공포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의 경험으로 인해 비로소 진정한 겸허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리고 경고하는 사람의 말에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오만함은 눈을 멀게 해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가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부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하찮아 보이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미신처럼 들리는 이야기일지라도요. 때로는 그 소박한 경고가 당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아름다울수록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해요. 세상의 가장 위험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저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끔찍한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오만하고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끝났을 테니까요. 난양이라는 이름의 그 요괴는 제게 죽음의 공포를 가르쳐 줌으로써 어쩌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준 것인지도 몰라요. 오늘 밤 달이 뜨네요.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젊었던 날의 저와 그 숲을, 그리고 오래 외로웠다는 그 슬픈 요괴를 오래오래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성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찾아온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부디 낮아지세요. 그리고 부디 살아남으세요. 이상이 제 이야기였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